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먼저 챕터 1에요. 식품위생의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에서는요.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시면 식품위생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위해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묻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표시를 좀 해두시고 박스 1번 식품위생 일반에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괄호 1번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정의 꽤 최근에 이렇게 쭉 출제가 됐었죠. 정의는 1번과 2번 동그라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린 정의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에서 내린 식품위생의 정의,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에서 괄호 안의 WHO 하나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땡땡 뒤부터 밑줄을 쭉 쳐갈게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그 단계까지의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그 다음에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땡땡 뒤에 밑줄을 다 쳐두시면 되겠고요. 안전성, 건전성, 그 다음에 완전 무결성 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각각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의 정의. 자, 1번 동그라미는 WHO 였죠. 동그라미 쳐두시라 그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에다가는 박스를 하나 해두시고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식품, 그 다음 식품 첨가물, 또 뭐 있나요? 기구, 용기, 포장, 요거 각각 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식품 자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식품에 첨가되는 첨가물들, 그리고 기구들, 그 식품을 다루는 기구들, 담는 용기, 그리고 포장까지 해서 이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밑줄을 쳐 두시고 각각 이 동그라미 친 게 무엇인지 살펴보시면요.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5개의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나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5개로 이렇게 나눠서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위생이다. 되셨죠? 그래서 정의를 살펴보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식품 위생을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자, 첫 번째 줄에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그 부분 밑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끊어서 그 뒤에 식품 영양에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네, 거기 밑줄. 질적 향상 도모. 그 다음 이렇게 함으로써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국민보건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목적까지 밑줄을 쫙 쳐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 날개 알아두기에서 식품위생 뜻에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뜻은 식품 건전성을 말한다. 식품 건전성에다가 밑줄을 해 두시고요. 영국, 미국 장자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우리의 이 식품 위생을 영어로 푸드 하이진이라고 해요. 그 뒷부분 하이진에다가 밑줄을 쳐 놓으세요. 이게 이제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시면 뭐 위생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청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식품에 관련된 위생, 식품 보건, 청결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는 이 식품 위생을 어떻게 표기하냐면 푸드 세니테이션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또 세니테이션에다 밑줄을 해주시는데 요거는 위생이라든가 위생시설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아시아에서는 장자 아시죠? 공자, 맹자, 장자. 네, 이 장자가 위생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자, 위생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신 후 다시 본문으로 넘어올게요. 괄호 3번은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해가지고 출제경에서 말씀드렸던 그 식품의 위의 요소들입니다. 옆에 파란색 원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었음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세 개를 분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어떤 위해 요소가 있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인성이에요. 안내자죠. 자,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땡땡 뒤에 식품 자체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함유 밑줄 해주시면 됩니다. 식재료, 식품 원재료 그 본래 성분에 유해한 유독 성분이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연독과 생리작용 성분으로 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자연독은 동물성 자연독, 그 다음에 식물성 자연독으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동물성 자연독에는요, 대표적인 보거독이라든가 폐류독, 조개에서 발견되는 것들, 그 다음에 시구아테라독,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시구아테라는 어족이죠.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 물고기에 독이 있어요. 땡땡 뒤에 쫙 밑줄 그어주시고, 식물성인 내인성 자연독으로는 버섯독, 독버섯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안배당체라든가 식물성 알칼로이드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역시 쭉 밑줄 그어주시고, 생리작용 성분으로는 식이성 알레르겐이라든가 항비타민 물질, 항효소성 물질, 이러한 것들도 내인성 식품 위해 요소로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외인성입니다. 외인성, 바깥 외자를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염되거나 혼입되었다라는 것을 이 이름에서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땡땡 뒤에 그 뒷부분 외부로부터 오염, 혼입된 것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이게 이제 대다수가 그렇죠. 위의 요소들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이 외인성 요소들이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로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등등의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외인성 내용들 보시면 생물학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생물학적인 거 식중독균, 경구 감염병, 그 다음 곰팡이 독, 기생충 이런 것 등이 있죠.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것은 방사성 물질이라든가 유해 첨가물, 잔류농약, 그 다음 포장재나 용기에서 용출되어는 용출물들,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돼요. 밑줄 각각 쳐두시고, 세 번째 유기성 또는 유인성이라고 불리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성 또는 유인성. 제가 공부할 때는 제가 그냥 이걸 봤을 때는 요거 두 개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얘가 좀 저는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땡땡 뒤에 밑줄 치겠습니다. 식품의 제조나 가공, 저장, 그 다음 운반 등 과정 중에 유해물질이 없었던 게 생성이 되거나 내가 먹은 후에 내 몸에서 생성되는 것들을 의미해요. 자, 생성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뒤에 괄호 안에 이제 그 종류들이 나와 있죠. 아크릴아마이드라든가 벤조피렌, 나이트로사민, 그 다음 지질과산화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을 좀 해 주시면 되고, 요거 구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유인성 혹은 유기성인 것의 예를 들면요. 고기를 태웠을 때, 뭐 우리가 일부러 태워서 먹지는 않는데 직화로 해가지고 숯불고기 같은 거 상당히 맛있지 않습니까? 요때 조심하셔야 돼요. 육류가 그렇게 불을 직접 받아가지고 이렇게 탔을 때, 요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식품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저장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들에 의해서 식품 중에 유독물질을 생성해서 일으키는 그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기 탔을 때가 가장 좋은 예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아랫부분의 핵심 OX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이거 우리 그 식품위생법상에서 내린 정의였죠? 5고요. 그 다음 2번 곰팡이독 어때요? 곰팡이독은
밖에서 혼입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외인성입니다. 자, 외인성 위의 요소다 했으니까 O가 맞고요. 그 다음 3번 지질 과산화물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세요. 예, 지질 과산화물은 내인성 위의 요소입니까? 아니죠. 제조, 가공, 저장, 운반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혹은 내가 섭취한 후에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들에 들어가는 거죠. 지질 과산화물이라든가 벤조피렌, 그 다음에 아크릴아마이드 이런 것들이 그 예였습니다. 그래서 내인성을 유기성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답은 X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괄호 4번. 자, 위생적인 식품 취급이에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에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만한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기억부터 치읓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억에서는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이라든가 뭐 포장실, 제조, 가공실 이런 내부는 당연히 청결해야 된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자, 끝부분에 내부는 청결에다가만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니은 보관이나 운반, 진열할 때는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그렇죠? 예,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에다가만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자, 냉동, 냉장 시설은 정상 작동시켜야 되고요. 디귿 내용이에요. 리을은 위생모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미음 항상 청결해야 된다. 네, 끝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비읍에 칼이나 도마나 행주와 같은 것들은 권장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관리해야 된다. 예, 맞는 내용이요. 그렇죠? 자, 시옷 밑줄 쭉 칠게요. 식품 저장고에는 해충을 방지하고 동물 사육을 금지한다. 동물 사육. 예, 금지까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응에선 뭐 이거는 꼭 이제 뭐 식품을 대단위로 취급하는 그런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서도 예, 지켜주시면 훨씬 위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채소와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 5회 이상 씻는다. 밑줄 해두시고요. 5회 이상 동그라미. 그리고 세척을 할 때는요. 채소를 먼저 씻고요. 그 다음 육류, 어류 순으로 순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끊어서 채소부터 세척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읒, 식품을 보관할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해야 합니다. 끝부분에 밀봉한다. 밑줄. 그 다음 치읓, 유지식품. 예, 유지식품에다가 박스를 해주시고요. 자,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이 유지식품은 일광을 차단하고 저온에서 보존한다. 보존까지 밑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2번 동그라미로 내려가기 전에 왼쪽 날개에 알아두기 보시면 식품 보관 장소가 나와 있어요. 자, 통조림 같은 경우는 굳이 예,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죠. 상온에서 보관하셔도 되고요. 간장이나 식초나 액젓과 같은 그런 식품들은 서늘한 곳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밑줄 칠게요.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경우는 냉장실 뭐 또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곳. 밑줄 해두시고, 그 다음 마요네즈가 네 번째 점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과 같은 경우는 냉장실에 보관을 해요. 여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냉장실 밑줄. 하지만 다른 계절에는요, 굳이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온 보관하셔도 됩니다. 다른 계절 동그라미 해두시고 상온 보관 밑줄. 자, 빵이라든가 떡과 밥과 같은 것들은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거고, 열대 과일은 서늘한 곳에, 그 다음 뿌리채소는 구멍 뚫린 망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생활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아두시면 유용한 부분이니까 더더욱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2번 동그라미에 개인 위생 볼게요. 자, 기억. 맞는 말이죠.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 소독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때 역성비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역성비누 밑줄. 그 다음 손톱은 짧게 잘라야 되죠. 손톱은 짧게 밑줄. 그 다음 디귿의 화농성 질환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예, 동그라미. 요런 경우에는 조리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자, 밑줄. 그 다음 리을에 밑줄 쫙 칠게요.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을 착용. 예. 그리고 미음. 이물질로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은요, 액세서리 착용 금지, 뭐 반지라든가 반지, 뭐 매니큐어 이런 것들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파란 글씨만 밑줄 쳐 두시고 박스 두 번째
네, 두 번째 박스에 식품의 보관 방법 및 감별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왼쪽 날개 살짝 보시면요. 출제 경향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묻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자, 괄호 1번에 물리적 처리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물리적 처리법의 1번은 냉장법입니다. 자, 박스에 놓으시고요. 냉장법, 냉동법, 냉장법이에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박스를 좀 해두세요. 먼저 대략적인 것들을 살펴보신다면 냉동 같은 경우는 냉동시킨다라고 해서 살균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거기다가도 막 떡이나 빵 같은 거, 빵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넣어뒀는지 모를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쳐서 발견되면 곰팡이 쓸고 그래요. 그래서 냉동한다고 해서 살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때 수분이 얼기 때문에 그 미생물들도 물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물을 필요로 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없어져서 생육이 억제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억제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게 되면 얘네들이 그래도 곰팡이 쓴 것처럼 활동을 한다라는 거. 자, 해동 후 부패가 되게 빨라지고요. 냉장법에 비해서는 비교적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반면 냉장법은 어떻습니까? 냉동법에 비해서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단기간 보존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미생물이 증식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 그리고 자가 소화를 지연시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 냉동했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냉장고 내부에 온도계를 밑줄. 그 다음 내부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내부에. 그리고 니은. 자, 식품은요, 냉장고 전체 용량의 80% 정도만 저장합니다. 자, 전체 용량의 80% 정도만 저장 밑줄. 자, 그 다음 디귿도요. 냉장고문 자주 열지 않는 게 좋죠. 집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전기세 많이 나간다. 엄마들은 그러시는데 물론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자주 여닫으면 그 내부의 온도가 정확하게 잘 유지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주 열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해서 세균의 오염을 또 막을 수 있어야 되고, 자, 미음 밑줄 칠게요. 냉장고는 벽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합니다. 찰싹 달라붙이지 않아요. 그거 밑줄. 그 다음 비읍에 냉장. 요거처럼 냉장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해두시고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자가 소화를 지연시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미생물 증식을 저지하고, 예, 억제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변질을 좀 지연시키고, 식품 신선도를 단기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냉장은. 그래서 목적까지 밑줄을 해두시면 되겠고, 시옷은 냉동실이 나왔습니다. 냉동실은요, 여러분 냉장고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영하 18도 이하죠. 자, 냉동실 영하 18도 이하까지 밑줄을 해놓으시고, 여기에는 육류라든가 뭐 건조된 김, 조미된 거 말고요. 마른 김 있죠. 이런 것들을 보관하죠. 그리고 뭐 고춧가루라든가 참깨 뭐 이런 것들. 양념류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응 냉장실은 0에서 10도 사이인데요. 자,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육류와 어류는 상단에. 예, 이게 칸이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상, 중, 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제일 온도가 낮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죠. 자, 육류와 어류는 상단 0에서 3도씨 밑줄. 그리고 끊어서요. 유지 가공품은 중간 칸에다가 5도씨 이하 밑줄. 그 다음 또 끊어서 과일 채소류는 하단 7에서 10도씨 이하. 이렇게 칸을 나눠서 적당한 식품들을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서요. 동그라미 2번의 가열 살균법이에요.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법이 4가지가 나왔죠. 저온 살균법, 그 다음 고온 단시간 살균법, 고온 살균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 이름 그렇게 외우시기 나쁘지 않아요. 고온 단시간, 그냥 고온, 그 다음에 초고온 순간.
눈 깜짝할 새예요. 아주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자, 저온살균법의 온도 범위와 시간은요. 63에서 65도씨 30분입니다. 밑줄. 주로 다루는 식품은 우유라든가 과즙, 맥주, 청주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유에다가 밑줄 쳐놓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온 단시간 살균법은 72에서 75도씨 온도에서 15에서 20초 정도 처리를 합니다. 밑줄. 여기도 우유가 들어가요. 우유 밑줄. 고온살균법은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살균하는 건데요. 통조림과 같은 것들을 여기에 이런 방법으로 살균하게 됩니다. 100도씨 이상 밑줄 해두시고 통조림 밑줄 해주시고요. 초고온 순간살균법은 여태까지 봤던 온도대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죠. 높다 그러면서 옆으로 했네요. 높아요. 130에서 150도씨 아주 찰나해요. 0.5에서 5초 요 범위대로 처리를 합니다. 온도와 시간대 밑줄 해두시고 우유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가열살균하는 방법, 물리적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탈수건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수시키는 거예요. 건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보관이 길어지죠. 왜? 물이 없으니까. 미생물도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자, 기억에 미생물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수분을 제거한다. 그래서 생육을 억제하는 거죠. 제거까지 밑줄을 해놓으시고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제거를 해야 되느냐? 수분 15% 이하.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짠 해주세요. 자, 이렇게 건조시킴으로써 부패를 방지해서 보존한다. 자, 자연건조법. 바람과 햇빛에 의해서 말리는 자연건조법이 있고요. 뭐 열풍이라든가 분무, 동결, 감압, 피마 이런 방법으로 하는 인공건조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동그라미는 자외선 조사입니다. 자외선 조사. 자외선을 조사하면 물리적 방법으로 보관 기간이 길어지는데, 자, 태양광선 중에서 자외선이 있죠. 자외선 조사 그냥 가운데 부분에 있거든요. 거기다 하나 밑줄 그어주시고 그 뒤에 괄호가 있는데 식품 내부까지는 살균되지 않습니다. 표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안에 단 식품 내부까지 살균되는 건 아니다. 밑줄 해두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는요. 방사선 조사예요. 자,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조사한다. 거기다 밑줄 해두시고요. 두 번째. 그렇긴 한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죠. 안전성 문제. 자, 거기다가도 밑줄 해두시고, 여섯 번째는 밀봉법이 있어요. 밀봉하는 거예요. 자, 밀봉 용기에 식품을 넣고 수분의 증발과 흡수, 그 다음에 해충이 침범하는 것, 공기가 통과하는 것, 특히 산소죠. 이런 것들을 막아서 보존하는 방법이 밀봉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 물리적 처리 방법이 있었고, 괄호 2번은 화학적 처리법이에요. 화학적이라는 게 나오면 뭔가 첨가하는 약품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학물질. 자, 화학물질이 아닌 것도 있어요. 첫 번째 염장법이 나왔죠.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땡땡 뒤에 10% 정도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 정도의 소금에 절이는 방법이에요. 오이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면은 간고등어, 자반고등어, 소금에 이렇게 뭐 했다 그래야 되죠? 이거 염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보존 기간을 길게 한 거예요. 해산물이나 채소나 육류와 같은 것들이 이런 방법으로 보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장법이에요. 설탕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설탕 농도 아셔야 되는데 50%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당장법 젤리나 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설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이상. 효소 담근다 그러죠. 매실 에센스 이런 거 액기스라고 하면 안 되죠. 액기스 일본어예요. 일본식 발음이죠. 그래서 매실청이나 이런 거 담그실 때 보면 매실 반, 설탕 반이잖아요. 거의 동량으로 50% 농도로 해가지고 확 덮어주죠.
그렇게 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염장법 10% 정도 소금, 당장법 50% 이상의 설탕이에요. 자, 젤리나 잼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저장법이에요. 식초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미생물이 생육하는 데 필요한 그 pH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겉가지 밑줄, 초산, 젖산, 구연산 등을 이용한다. 피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화학물질을 첨가해요. 기억의 방부제 동그라미. 방부제. 이거는 미생물 작용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방부제는 미생물 작용에 의한 부패 방지다. 네이트로초산이라든가 안식향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슘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은 산화 방지제가 나와 있죠. 산화 방지제도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이거는 지방질이나 비타민 A, D 등을 함유한 식품의 산패 처리. 예. 그게 산화방지제. 자, 뭐가 있나요? BHT,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이라든가 부틸 히드록시 아니솔, BHA죠. 그 다음에 몰식자산, 프로필, 토코페롤 이런 것 등이 있는 거예요. 산패 처리라고 했는데 산패가 이제 지연되도록 방지하는 그러한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괄호는 생물학적 처리법입니다. 특수한 미생물을 발육시켜서 그 식물에 유해한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인데요. 김치라든가 치즈, 발효하는 식품들, 발효식품들이 여기에 예로 들어가 있으니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핵심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식재료는 채소, 육류, 어류 순으로 세척한다. 기억나시죠? 맞아요. 5. 그 다음 2번, 화농성 질환자는 조리 행위를 금지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육류와 어류는 냉장실 상단, 0에서 3도 범위에 있는 상단에 보관한다. 어때요? 맞죠? 그래서 전부 다 오네요. 555 표시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괄호 4번 감별 방법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우유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유는 당연히 침전물이 생기지 않는 게 신선한 우유예요. 자, 기억의 밑줄을 하나 쭉 쳐두시면 되겠고, 니은 보시면 우유에 의한 감염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오염은 이제 젖소. 네. 우리가 이제 젖소에서 나온 우유를 마시는데 젖소가 오염이 되거나 2차 오염은 사람이나 토양균, 그 다음에 취급 중 외부에서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량 저온균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디귿에 나와 있는 정상 성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번 동그라미에 어류를 볼게요. 어류. 자, 어류는 어떤 것들이 신선하냐? 기억 밑줄 쭉 치겠습니다. 봤을 때 비늘이 막 탈락되어 있으면 안 되죠. 예, 뺀질뺀질 광택이 나고요. 투명한 눈의 빛깔과 눈이 돌출돼 있어야 돼요. 예, 초롱초롱하고 돌출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졸거나 할 때 썩은 동태눈 같다고 막 그러잖아요. 돌출돼 있어야 된다. 쫙 밑줄. 그 다음에 니은에 아가미를 딱 들춰봤을 때는 색깔이 진하면 안 되고 선홍색이어야 돼요. 그래야 잡은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어류입니다. 선홍색 아가미. 그다음에 입은 다물어져 있어야 되고 몸통을 만져봤을 때 육질이 탄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비늘이 광택이 나야 된다. 자, 그다음 pH는 5.5 전후여야 하고요. 휘발성 면기질소를 측정했을 때 5에서 10mg%. 자, 그 다음에 이응에서는 이제 pH가 나와 있는데 중성이었다가 사후 강직이 되면은 pH가 5.1에서 5.6 정도로 산성대로 기울어져요. 그 사후 강직 pH 5.1에서 5.6 밑줄 쳐주시고, 강직 해제가 되고 이제 자가 소화가 되는데요. 이때 자가 소화된 것을 우리가 숙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이 지나면 부패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부패가 될 때는 알칼리성으로 확 기울죠. 자, 사후 강직 밑줄 해주시고, 강직 해제 껑충 뛰어넘어서 자가소화 숙성 따로 끊어서 밑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패 밑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당구장 표시에 육질류 변화 과정 또한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육질류라고 하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런 애들
다 똑같다라는 거고, 뭐 소고기와 닭고기 같은 경우는 숙성을 시켜가지고 사후경직된 상태에서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직해제 일어나고 자가소화가 일어난 후에 숙성시켜서 먹어야 맛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좋지만, 이게 이제 어류의 단백질은 또 종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잡자마자 사후 강직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가 가장 신선할 때이다. 뭐 그런 것까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저희가 박스 2번 식품 보관 방법 및 감별 방법까지 보셨고요. 박스 3번의 식품의 변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